자, 요약기 172페이지 인근제계 생애주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어떤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수준, 집가 수준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니까 급격히 집가 상승이 나타나다가 개발이 완료되면 완만한 오름세, 보합세가 유지되다가 또 점차 이렇게 이런 모습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요 시기는 1번 성장기, 성장기 또는 개발기라고 돼요. 이때는 새롭게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한 집가 상승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어떤 대규모 어떤 신규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어떤 그 투기 세력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어떤 전출입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성장기라고 하고, 이 성장기의 특징은 짧은 시간 내에 집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를 성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개발의 완료됨에 따라서 어떤 최고의 수준을 가지는 시기, 2번을 갖다가 이제 성숙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숙기. 그래서 성숙기는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어떤 최고의 어떤 집가 수준을 가지면서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도 가장 높은 시기,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택이 되기 때문에 지역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바로 성숙기다. 그래서 성숙기는 집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를 성숙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쇠퇴기. 3번. 쇠퇴기는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지역이 점차 지역의 어떤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가 노후쇠퇴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소득층들이 자리 잡고 있다가 점차 떠나가고 그 빈자리를 저소득층들이 들어오는 하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쇠퇴기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다음. 여기 이제 천이기. 4번 천이기. 천이기는 5번이 악화기인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악화기 이전의 시기인데 이제 이때는 지역의 상태가 이제 거의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시기인데,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지역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는 더더욱 나빠지는데 또 불구하고 일시적인 집가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천이기 때는 일시적인 집가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는 게 천이기인데, 왜 그런지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시기가 되면 이 동네는 이제 낙인 찍혔어. 임대료 싼 동네, 달동네, 싼 방 얻을 수 있는 동네. 그래. 그러면 저가주택은 제한적인데 이 지역으로 대규모로 저소득층들이 유입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물리 기능적인 상태는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집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천이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성장기 때하고 성숙기 때는 집가 상승률이 높다고 집가 수준이 높다는데, 이걸 세상에 이따위 걸 바꿔서 오답을 줘버린다니까, 시험에서. 그래서 성숙기 때는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기다. 틀렸죠? 그래서 정말 이거 가지고 오답을 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시고. 여기도 한번 나왔는데 천이기 때도 집가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죠. 성장기 때도 집가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천이기 때, 성장기 때는 집가 상승에 대한 원인과 추세가 분명히 다르죠. 성장기 때는 새롭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지역의 어떤 기능들이 갖춰지면서 집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집가 상승이 나타나지만, 천이기 때는 단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됐고, 그러니까 성장기 때 집가 상승과 천이기 때 그 집가 상승은 원인과 추세가 동일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음. 자, 쇠퇴기 말이나 천이기 초 사이에 지역 전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재개발 등의 노력이 있다면 악화기로 가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갖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다시 봄으로 돌아간다 해서 회춘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회춘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요 시기 때는 고소득층 중심, 저소득층 임차인 중심, 저소득층 임차인 중심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재개발한 거야. 그러고 나서 3년 후에는 이 지역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환경이 개선됐죠. 그럼 임대료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 당시 철거 당시 나갔던 저소득층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중고소득층으로 대체 유입되겠죠? 그걸 갖다가 회출한 인상이다. 그 정도. 예, 문제 2개 풀어봅시다. 10번 볼게요. 틀린 거.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현상은 그렇다. 됐고요. 2번. 성장기는 집가 상승률이 최고. 주민들의 전출입, 유동인구, 이주활동도 활발. 2번 맞습니까? 맞죠. 3번. 성장기 동그라미. 성장기에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기능이 안정,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세. 이거 누구죠?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3번에 있는 질문 중요하지 않아요. 성수기는 집가 수준이 가장 높다. 예, 저기 지금 3번 틀렸으니까 성장기를 성수기로 바꿔놓고 3번 문장 끝에다가 집가 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 써놔. 집가 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 맞죠? 4번, 5번 의미 없어요. 네, 핵심은 여기서 이거야. 이거 방금 이야기했던 노란색 있죠? 이거 핵심. 나머지 필요 없어요. 답은 3번이 틀렸고요. 11번, 이제 옳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성수기는 집가가 비교적 안정되며는 맞아. 근데 그 뒤에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 중심을 이룬다. 이건 어디죠? 성장기죠? 성장기. 뒤쪽에 틀렸고요. 2번. 성장기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가 경과하여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 이때는 이렇게 세택이 말이나 천이기 정도. 이 정도. 네, 틀렸고요. 다음 3번. 성수기 땡땡. 지역의 건물들이 점차 노후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건축은 불리하고 집가는 낮아진다. 이때는 세택이가 되겠죠. 틀렸고요. 4번. 지역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을 경우 슬럼화 과정이 접어드는 현상. 약하게 접어드는 현상. 이것은 천이가 되겠고요. 5번. 이런 그 수명 현상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생태학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뭐 11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성장기 때 집가 상승률이 높아요. 성수기 때 뭐가 높아? 집가 수익이 높아요. 성장기 때 집가 상승과 천이기 때의 집가 상승은 원인과 추세가 달라요? 달라요. 세택의 말이나 천이기 초 사이에 지역을 개선하려고자 하는 재개발 등의 노력이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죠? 뭐 회추나 현상 그 정도만. 네. 자, 이제 15번 가볼 거예요. 15번. 우리 요약집 165페이지를 봅니다. 요약집 165페이지.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 있어요. 항상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항상.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요약집 165. 165. 가서 봐. 어머. 그만둔 시간을 누가 다 가져가고 지금 68일 남았지? 나는 오면 우리 평택학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항상 저거를 열심히 누가 써놓는 거예요? 아, 실장님이 써놓으시구나. 그래서 딱 보면 저거 보니까 이제 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1년에 딱 2주 쉬거든요. 온전하게. 2주 쉬는데 언제 쉬냐면 끝나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자기 공부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주일 딱 정해놓고 하루에 한 과목씩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주 목요일이다. 그러면 그날 학계론을 한다. 그러면 기본서라든지 요약집 가지고 하루에 이론을 싹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40문제짜리 우리 동영 모의고사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40문제짜리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문제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도 40문제 한번 쭉 보면서 지문이 왜 맞았는지 틀렸는지 쭉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이렇게 하고 특히 학계론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해줘야 될 게 제가 이제 카페에다도 계산문제 특강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특강집 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저번에 우리 특강 했지만 한 번 더 보셔야 돼. 더 보셔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저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럼 그런 여러분들 혼자만의 그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때는 있잖아요. 가만 놔두고 마지막 혼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일주일. 시험 끝나고 일주일. 딱 2주 쉬어요, 2주. 예, 그래서
D-61일이 되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 시험 앞두고 딱 할 때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가 있을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D-61일 밑에다가, 68m, 61일 이렇게. 이게 내 휴가 남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항상 저렇게 써주기 바래요. 자,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뭔가 기준을 주겠다 이거예요. 야, 부동산 가격 구할 때, 이런 기준을 줄 테니까 여기 맞춰서 좀 해봐. 이렇게. 총 13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제일 시험에 중요한 것은 균형원칙, 적합원칙, 이 두 놈이 핵심. 자, 일단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은 개념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고로 유효하게 잘 어울리는 이용을 고려해라. 넘기세요. 2번. 예상의 원칙. 자, 부동산의 가격은,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는데, 우리 시험에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장기란 소리가 항상 나오는 거죠. 항상 여러 문제에서. 그 장기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토지는 수명이 영원히 존재하고 건물도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존재하니까 미래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 장기란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물건은 금방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물건이니까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과거나 현재의 이용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장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장래의 추세를 예측하면서 평가해라. 그게 바로 예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할 때 수익 방식이라고 아시죠? 이 부동산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는 게 수익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해서 현재 뭔가 판단한다는 것은 이 물건이 수명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예상의 원칙이고,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도 확정을 해야 되고,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할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비교 방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는 10월 28일인데 거래가 된 사례 부동산은 5월 28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대. 그러면 5달 사이에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우리 얼마 전에 파리 부동산 대책 보여. 그 전과 후가 확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변동의 원칙이고, 시험에 항상 나오는 용어가 있죠. 기준 시점. 확인 박스. 제일 잘 물어본 것은 기준 시점이 언제냐를 제일 잘 물어봐요. 언제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감정가가 3억이다 라고 하자. 근데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날짜를 써줘야 돼. 예. 2017년 10월 28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시점이죠.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이 됐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저값이 나왔는지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기준 시점이죠. 자, 기준 시점은 1번, 거기 박스 1번. 가격조사 언제? 완료일. 선생님 잘 나오죠? 기준 시점 언제다?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혹시 우리 전에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 시점은 경우에 따라서 사전의 시점이 과거나 미래로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기준 시점은 현재다. 현재 시점이다. 라고 못 박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 기준 시점 현재라고 하면 안 돼. 다음,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가능해. 그 2번에 보니까 일단은 기준 시점은 현재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기준 시점 현재의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재는 지금이 다 있으니까 틀린 거고, 중간에 있는 현재는 기준 시점이 되는 그 당시의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다음,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기준 시점은 시작일이다 완료일이다? 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돼. 가격조사 완료일이라고. 근데 전에 시험에 기준 시점은 감정서 작성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볼까요? 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10월 1일 날 의뢰를 했어. 그러면서 계약하고 나서 가격조사를 10월 3일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10월 28일 날 가격조사가 끝났어요. 3억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왜 기준점이 가격조사 완료일이냐면 왜 가격조사를 끝냈을까요? 구하고자 하는 가격이 나왔으니까 끝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0월 28일이 기준점이야. 근데 있잖아요.
10월 28일 날 조사했더니 가격이 3억이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의뢰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카톡으로 3억입니다. 끝 하면 안 돼요. 감정서 표준 양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어디에 소지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3억이 나왔다라는 감정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의뢰인한테 줘야지 그게 감정평가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속이려고 기준점은 감정서 작성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면 돼, 안 돼? 아니죠. 예를 들어서 28일 날 가격조사 끝났어. 근데 하루 동안 감정서를 작성해가지고 29일 날 감정서 작성을 완료해서 제출했어. 그러면 감정평가 절차가 끝나는 것이 29일이지만 가격이 결정된 날짜는 언제예요? 28일이죠. 그래서 조심하라 이거죠. 기준점은 감정서 작성 완료일이 아니고 언제라고?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조심하세요. 네. 다음 3번, 4번이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네, 3번, 4번이. 자, 7번 봅니다. 균형의 원칙. 그리고 적합원칙이라는 게 있죠. 균형의 원칙은 자, 이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대요. 예, 이 쇼핑몰 건물인데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설비가 부족하거나 잘못 구성이 됐어. 그러니까 언밸런스하다 이거죠. 언밸런스한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 문제, 외부 문제? 내부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감가는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 있죠. 물리적 감가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중요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이 노후 파손 마멸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10년 전 사진하고 지금 보면 사람이 다르죠. 그죠? 그게 바로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고. 자, 그건 안 중요하고요.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능적 감가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 내 부동산은 멀쩡한데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주변 지역이 쇠퇴해서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겠죠. 또 내 부동산은 멀쩡한데 옆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 그러면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 여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여부를 알아보는 거죠?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어디? 개별 분석이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거 알아보는 게 이제 균형의 원칙이고, 다음 밑에 이제 기여 원칙이라는 것도 가끔 나와요. 기여 원칙. 기여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 생산 요소에 따른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 합이다. 그거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요. 뭔 말이냐? 이 부동산이 시가 50억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내 아쉬운 게 엘리베이터만 충분하게 있었으면 더 비쌀 텐데. 아무튼 그래. 여기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란 시설물을 충분하게 여기에 설치를 했어요. 5억을 투입했어. 그러면 50억짜리에다 5억을 투입했으니까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그냥 생산비 합이라면 얘는 무조건 55억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투입된 비용이 전체 가치에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었지만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더 조금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값은 55억이 아니고 55억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생산비 합이 아니고 무슨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적합원칙은 자, 적합원칙.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에 적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변 외부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이 부동산이 적합하도록, 어울리도록 이용돼야지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적합원칙이에요. 그러면 적합원칙은 내부 문제, 외부 문제. 외부 문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여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에 적용한다. 이 정도 잡으면 됩니다. 네. 다음. 우리 5번에 보니까 대체 원칙, 수요 공급 원칙 있죠? 대체.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오늘 오전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집 살 때도 여기 A 아파트 단지 롯데캐슬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101동이 좋을까? 102동이 좋을까? 그 중에 701호, 901호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다는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책을 볼 필요도 없어요. 어디 시험에 이런 게 나와.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한다, 비싼 걸 선택한다. 당연하죠. 이런 거는 시험에 틀릴 리가 없겠지.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선택한다. 그게 바로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세 가지 평가 방식의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수요 공급 원칙은 가격은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게 바로 수요 공급 원칙인데 그 옆에 보니까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가끔 나오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가격은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이렇게. 근데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 가격은 또다시 시장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6번. 경쟁의 원칙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오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흘려들으면 돼. 어느 지역의 주택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더라. 그 짭짤한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급자가 또 경쟁적으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결국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초과이익이 소멸된다. 그게 바로 경쟁의 원칙. 한마디로 수요자가 경쟁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냥 그런 말이에요. 예, 됐고. 기회비용의 원칙은 좀 알아둬야 돼. 왜냐? 어떤 상황을 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 기회비용은 뭔가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 중에 하나를 기회비용이다라고 하죠. 우리 보면요. 이게 도심지예요. 도심지는 주상공, 주로 택지로 이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여기가 택지 이용의 최원만권 한 개지. 그럼 도심지 내에 농지가 있고 도심지 외곽에 농지가 있어요. 이제 뭐 그냥 요거는 그냥 듣고 넘어갈게요. 단절지가란 말이 있어요. 단절지가. 같은 용도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서로 다르다. 단절돼 있다. 무슨 말이냐. 볼래요. 한 개지 밖에 있는 농지는 농지예요. 평당 3만 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이제 논밭이 좀 있어요. 좀 있는데요. 350씩 하더라고요. 350. 예. 350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도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언젠가는 이것도 1,000만 원대로 오르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 아무튼 그러니까 참 사면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양극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도 이렇게 어떤 서울 지역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은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기본 이제 한 33평 한 15억 이상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한 놈들이 다 몰려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정재계, 관계 다 그런 사람들이 힘쓰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고 하는데 서울에서 벗어나면 용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겠지. 게다가 그 지역, 그 안에서도 또 특히 어떤 교육 환경이 좋은 모모 지역 같은 거 이런 데는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모 선생님이 계셨는데 참 이제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이제 시골 강주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모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하고 민법도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셋이서 이제 어쩌다 이제 술을 한 번씩 먹어서 한 3달에 한 번씩 먹나?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큰애가 이제 가서 올해 대학교 갔겠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양동인가 그쪽 살다가 서울에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얘가 목동으로 이사를 좀 목동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한 거야. 근데 공부를 못하면 괜찮은데 너무 잘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할 정도로 대출을 많이 끼고 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심할 정도. 그래서 한 달에 이자가 뭐 거의 한 300 정도 이자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형님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그러게 말이네.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대. 어쩔 수 없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면 술도 우리가 다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불과 몇 년 안 지났는데 거의 한 2배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술도 공짜로 넣어먹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뭐 남는 게 뭐야 나는. 참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올해 학교 가고 무조건 사세요. 근데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들어보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 데를 제값 주고 사면 앞으로 더 올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300이라 하죠. 300. 똑같은 논인데 여기는 3만 원, 여기는 100배가 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용도는 똑같지만 얘는 그냥 논이니까 3만 원이에요. 싸죠? 좀 사고 싶은 생각 있나요? 우리 이제 아버지 논 저 뒤쪽 가면 만 얼마짜리 있던데 꼭 그 왠지 나는 소유의 어떤 그 긍지를 느끼고 싶다. 한 3,000평 사고 싶다 그러면 5천만 원만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500만 원 수수료 떼먹고 내가 3,000평 해줄게.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그냥 논이야. 그러니까 3만 원이야. 근데 도심지 내의 논은 현재 이용은 논이지만 사실 얘는 언제든지 전용을 통해서 상업지나 주택지나 공업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용을 잠시 포기한 채 논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죠. 그럼 얘는 논으로 봐서는 안 돼요. 포기한 대가를 고려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택지 이용을 잠깐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택지를 고려해서 평당 300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기회비용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네. 다음. 그래서 아무튼 기회비용의 원칙은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예. 자, 오른쪽 페이지.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 우리가 전에 지배관계, 조방계 해봤어요. 일정량까지 비용을 투입하면 수익이 점점 체증하고 거기를 넘어서면 수익이 체감한다. 혹시 이윤 극대점을 무슨 한계라고 했죠, 혹시? 저번 주에도 문제풀이 할 때 나왔는데 지배관계, 조방계 중에 지배관계, 손익분기점은 조방계 이렇게. 네. 다음 뭐 수익 배분의 원칙, 잉여 생산성의 원칙은 나온 지가 좀 되게 오래됐어요. 따라서 하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시작.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만 그냥 나왔는데 자 살짝만 설명할 테니까 대충 들어요. 뭐냐면요.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이 복합부동산 전체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쓰면 안 돼요. 이 수익은 토지의 수익과 건물의 수익이 합쳐진 전체 수익이죠. 예. 토지만 잘해서 나온 수익이 아니고 건물만 있어서 나온 수익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이 결합돼서 나온 전체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잔돈이 뭔지 알아요? 잔돈? 거스름돈이죠? 치르고 남은 돈. 그러면 전체 수익 중에서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을 배분해 줘버리면 나머지 잔돈을 누가 다 가지면 돼? 건물이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건물의 수익이 돼. 이걸 갖다가 건물 잔여법이라고 그래. 반대로 건물에 귀속되는 수익을 다 줘버리면 토지의 잔여수익이 되죠? 이게 토지 잔여법. 따라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건물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네. 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갈게요. 자, 어디 보냐면 15번, 6번. 자, 15번.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의 기준이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왜냐? 오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 나오긴 나오되 오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지문이에요. 2번, 3번. 자, 2번, 3번 묶어봐요. 2번도 변동의 원칙이란, 3번도 변동의 원칙이란. 자, 2번. 변동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 요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원칙이다. 예, 됐고요. 3번. 변동의 원칙으로 인해서 부동산 감정평가서에서는 기준 시점이 중시되고 시점 수정이 필요성이 강조된다. 어때요? 맞죠? 기준 시점이 확정돼야 되고 시점 수정도 필요하게 된다. 맞고요. 4번. 기회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거 무슨 원칙이야? 이거 예상의 원칙이죠. 틀렸죠? 네. 5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은 현재보다는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된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16번이 훨씬 더 이렇게 시험에 적합한 문제죠. 옳은 거 1번. 도심 지역의 공업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지보다 가격이 높다. 이건 포기한 대가를 고려한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예. 다음. 2번.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 수도. 이거는 외부니까 이건 적합 원칙과 관련됐네. 틀렸죠? 네. 3번. 균형의 원칙이란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 가격 형성. 잠깐만, 이거 무슨 원칙이죠? 대체할 물건이 있으니까 무조건 걔만 사는 게 아니고 효용이 유사하면 싼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대체의 원칙 틀렸어요. 다음 4번. 예측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율은 소멸되며 부동산은 결국 그 가치에 맞는 가격. 이거는 경쟁의 원칙이에요. 예,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5번.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을 고려한다. 이거 무슨 원칙인가요? 적합의 원칙이죠.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 18 요거는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나와서 17번은 4번 지문 한번 봅시다. 4번 지문. 네. 17번 3번이 틀렸으니까 3번 오답 한번 먼저 봐볼까요? 17번 3번.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중요하다는 원칙은 무슨 원칙인가요? 내부니까. 균형 원칙 일단 틀렸고요. 4번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4번 중요한 지문.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죠. 그러니까 원가법에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용하고 적합 원칙은 내부니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적용하죠. 4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에요. 4번이. 예, 4번 맞고요. 됐고 이제 19번은요.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최유효 이용의 원칙 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 뭐 중도적 이용, 초과 토지, 투기적 이용. 예,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23회 때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시험 출제 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 책에 있는 내용만 낸 거야. 다른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래 그런 거 좀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에 있는 거 한번 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찍으면 돼요.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은 시험 출제위원은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최유효 이용은요. 너무 강렬한 메시지죠. 그죠? 최유효 이용은 이렇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고로 잘 어울리는 이용을 한다. 그랬다가 최유효 이용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159페이지 감정평가 이제 구분이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요약집에 약간 지나가 버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문제집에 없는데 16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요약집 164. 164.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와요. 분류. 감정평가 분류. 이제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요. 이제 다른 과목은 약간 이제 법을 근거로 법 조문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논할 바는 아닌데 이제 부동산 학계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시험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시험 출제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부동산학계론 출제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법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학 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다른 과목은 다 법학이죠.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그냥 법학 박사는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 부동산 관련된 교수님들은 투자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강의도 별도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그만 회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도 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 시험 이거 하면 거의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시험 출제하고 못 나온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거의 한 500 정도 돈을 준대요. 한 10일, 뭐 2주 정도.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부동산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한 2주 실종돼봐. 그러면 그 잃는 게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돈 때문에 연연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 요즘에는 이게 보통 이렇게 교수님들 안 들어가신대.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이제 하겠지. 뭐 젊다고 한다고 해서 뭐 30대가 있냐 그건 아니고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가시는데
그다지 이렇게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예. 특히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는 여지껏 보면요. 똑같은 건데 아 다르고 오 다르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수 정답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여차저차 여차했다 이렇게 상황을 줬어. 예. 그래 놓고 이 상황에서 이 토지를 얼마에 매입해야지 투자자의 요구 승률을 충족하겠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55억이야. 55억. 근데 할인율이 10%야. 그럼 나누기 1.1하면 현재 가치가 얼마예요? 현재 가치가 50억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험 출제위원은 이런 조건 하에서 현재 이 토지 가치가 얼마냐? 그럼 답은 50억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1번 40억, 2번 45억, 3번 48억, 4번 50억, 5번 55억 이렇게 내놓고 얼마냐 하면 그냥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얼마에 매입, 이제 말을 살짝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얼마에 매입해야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겠는가. 최초 가답안은 요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달 후에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응? 4개 다 줘.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50억인데 얼마에 매입해야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겠는가. 더 싸게 사면 더 좋잖아. 자기가 느끼는 현재 가치는 50억인데 더 싸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4개가 돼버렸어요. 이런 거 학계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웃이야.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안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대신에 계산 문제 일부 문제만 도발적인 문제는 낼 수 있죠. 왜? 계산 문제는 명확하거든. 명확하거든 숫자 가지고 하니까. 근데 나머지 문제는 되게 문제 출제할 때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어떤 과목보다도 부동산 학계로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리고 그 기본은 항상 기출문제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 우리 요약집 같은 문제가 학계로는 아주 좋아. 이건 단원별로 전부 다 기출지문 다 쪼개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학계로는 기출지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딱 보니까 민법을 잘 하시나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미안해요. 그런 거 예의상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럼 학계로는 잘 하시나요? 아, 중개사는 잘해요? 아. 그래. 학계로는 목숨 걸으세요, 학계로는. 목숨 걸어가지고, 학계로는 목숨 건다고 해서 막 90점 이런 거 아니고, 70점 맞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계산 문제, 기본, 내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지문 막 달달달 외워야 돼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학교론 때문에 미치겠다고 막 이런 소리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학계론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고 모든 과목 때문에 다 미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 치고 민법을 잘하냐? 아니야. 민법은 개판인데 학계론은 더 개판이야. 뭐 그 정도지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학교하고 싶으면 학계론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업시킬 수 있는 것은 민법보다는 학계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도 잘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니까 원장님 하신 대로 잘 따르셔야 돼. 뭐 판례 같은 것도 중요하고 다 하세요. 하는데 마지막에 총정리를 학계론에다가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봐. 지금 뭐 민법을 7하고 학계론을 3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계신 분도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는 역으로 바꿔서 이제 학계론에다 시간 투자를 더 해봐요. 그러면 학계론에서 기본적으로 지문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네. 잘 하세요. 잘.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시험 보는 당일날은 저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카톡도 웬만하면 하지만 돈 나가니까. 네. 어디 가서 다낭인가 거기 가보니까 문자 메시지를 받는 건 공짜인데 내가 보내는 거는 100얼마인가 그러더라고. 근데 자꾸 그걸 보내면 내가 너 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술 먹다가 보내면 이게 몇 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자를 보내려고 하거든. 저한테 먼저 입금을 먼저 시켜. 입금 먼저 시켜놓고 문자를 받더니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농담이고 시험 끝나고 만약에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당일날은 하지 마. 왜냐면 당일날은 그냥 그대로 딱 덮어버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 좋은데 이제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당일날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 왜냐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가답안 발표하고 10일 동안인가 그 이의 신청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답심사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 좀 추스른다며. 아주 전화하자마자 울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 시험 보는 날이 그렇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그 1년에 딱 그 저기거든. 그러면 이제 막 가족들, 친척들하고 술도 먹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막 울고 전화하고 그러면 좀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울지 말고 한 문제 부족하고 그러면 혹시 물어보고 싶으면 그날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저도 이미 그때쯤 오후쯤 되면 술이 만당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취할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딱 그 마음 좀 진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또 이렇게 이신청할 거리를 뭐 저도 이제 문제 다 풀어봐요. 풀어보고 쫙 준비해놓고 있다가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하니까 이렇게 잘하시고. 지금 근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벌써부터 이신청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하고 말고 다른 학원들. 여긴 다 합격할 거잖아. 그죠? 응. 자, 164 잠깐 보니까. 감정평가 분류가 있어요. 일단 필수적 평가 영어만 하면 돼, 영어만. 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누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를 필수적 평가다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 평가해야 되죠. 경매 개시 결정된 부동산의 감정가도 평가를 해야 하지요. 그런 게 필수적 평가다. 필수적 평가다. 그렇게. 다음 업무 질상의 평가 2번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현황 평가는 안 중요해요. 그냥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현황 평가다. 끝. 다음 조건 기한 아시죠? 조건은 장래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기한은 장래 확실한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요걸 해요. 뭘 하냐면 다음 주에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토지가격 구한다. 그게 매년 시험에 나와. 매년. 중요하지. 왜냐면 토지는 생긴 게 다 제각각이잖아.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구할 때는 표준지를 찍어주는 거지. 야, 이 일대의 표준지는 얘니까 너는 얘하고 비교해서 가격 구해. 그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 구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거든요. 항상 나와요. 그러면 표준지. 자, 이 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수없이 많은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토지가 표준지다. 그러면 표준지는 토지 가격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주는 토지거든요. 기준이 되는 토지가 표준지야. 그러면 도심지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곳곳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도심지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외에 건물이 대부분 다 있지 않을까요? 다 있겠지. 근데 문제는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가 저평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건물이 토지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면. 건물 덕분에 토지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 돼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복합부동산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인 건부지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한다면 건부지가 독립된 나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상정해서 평가해라. 이게 바로 독립평가라고 이야기해. 독립평가. 무슨 평가? 독립평가. 그러면 이 독립평가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죠? 그래서 무슨 평가에 속한다?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런 말이 있어요. 표준지 평가는 나지 상정하에 평가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독립된 나지 상정하에 평가해라. 그게 바로 조건부 평가라는 거 중요합니다. 네. 다음 과거 소금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금 미래 기한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소급평가. 장래 도래할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기한부 평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음 감정평가 원칙은 하나의 물건은 하나로 통째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 서로 다른 물건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평가 원칙. 근데 예외로 일괄평가라는 게 있죠. 일괄평가. 한 개의 물건이지만 일체로 한 거래 시
그러니까 일체형 그릇이 뭐 이렇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고 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 보면 먼저 용도 주물과 종물 우리 자물통하고 열쇠는 분명히 생긴 게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열쇠 주세요 또는 자물통 주세요 해도 항상 종이 케이스에 있는 걸 그걸 준단 말이에요. 열어보면 자물통과 열쇠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들은 서로 다른 거지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마치 하나처럼 싸그리 어떻게 해서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산림은 산지라는 토지에 인목이란 나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인목이란 나무가. 그러면 땅하고 나무는 서로 똑같은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그러니까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평택 일동에 있는 임야 47번지가 10,000제곱미터야. 이 매매가가 3억으로 됐어. 그러면 이 10,000제곱미터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 면적만 써놓고 나무 그루수는 몇 그루 안 써놓죠. 그리고 매매가 나왔죠. 근데 요 안에는 땅값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값도 나무값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일체로한 그릇이 일체로한 가격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구분평가 구분평가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26번지 토지가 있어요. 필지 몇 개예요? 한 필지죠? 한 필지의 토지인데 도로 전면부는 건물지에서 택지를 이용하고 있고 후면부는 수목을 심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지만 이게 토지 전면부하고 후면부 용도가 다르죠. 그럼 가치도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에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분평가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사례가 이래. 어떤 사례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27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27번지 토지 일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상평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평가를 해야 되는데 27번지 토지 전부를 보상해 줄 필요는 없죠. 그 일부분만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일부분만 평가한다. 이게 무슨 평가? 부분 평가다. 그렇게 용어 정도 정리하면 되겠어요. 용어 정도.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그 요약집을 어디를 펴놓으시냐면 174페이지를 일단 펴세요. 174페이지 펴놓고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문제 몇 개 좀 풀어보고 나서 좀 갈게요. 네.